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플러스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를 2천억가량 순매수했으며 기관 같은 경우에는 400억가량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운 거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혹은 대만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일 동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한국 증시는 지난번처럼 또 다른 아시아권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출발했던 다우는 장 중 후반부터서 약세를 보이며 종가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이건 오늘 있을 FOMC 회의 경계감 때문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간 조정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까지 올라온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어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 때문입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1.3%가 줄었고 본격적인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한 거를 이번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지난달과 똑같이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높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8%가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6%가 상승이 되었죠. 이거는 2010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의 전문가들은 연준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은 필수 불가결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관계자들은 절대로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이라던가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던가 이런 쪽의 글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 증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호주를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하락이 나왔고 니케이 역시 마이너스 0.51%, 거기다가 대만 증시까지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리사스, AMD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1.3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다가 AMD의 라이벌 업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0.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2.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갭이 뜨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갭 상승으로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은 갭 하락으로는 출발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물론 시간의 매수 잔량이라던가 매도 잔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있지만 살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0.74% 갭 상승으로 출발했으며 종가 역시 플러스 1.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기관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를 패대기 치면서 던지는 모습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금융투자는 주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전에 이렇게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 대량의 매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이틀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다시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수가 없어서 많이 매수해봤자 이렇게 1000에서 2000억밖에 매수를 못해요. 어제와 오늘 매수 규모를 보시면은 1300억 정도인데, 자, 이거는 정말 꿀팁 중 하나입니다. 연기금은 일주일 기준으로 2천억 이상 매수하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던져버립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순 매도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은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다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매수 규모가 2천억이 넘어가질 않아요. 일주일 기준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연기금이 삼성전자라던가 삼성생명 같은 삼성 관련주를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매수했다 팔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은 매일 삼성전자 관련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중 하루를 빼고 모두 매도를 했고, 삼성의 생명이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매일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은 최근에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틀 뒤에 팔았다가 하루 샀다가 이틀 동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내일 또 팔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일주일 기준으로 한 1,500억, 1,300억 정도 매수했다? 아, 그러면은 연기금이 매도하겠구나, 내가 가진 종목에 연기금이 매수 중인가? 딱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연기금이 던지지 않을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건 여러분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연기금이 차화정 중심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매동에서도 볼 수가 있고, 주식의 매매 패턴이라던가 기관 외국인의 패턴은 매번 바뀌거든요. 그 당시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3년 전에는 메릴 린치라고 이렇게 단타를 치는 전문 기관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메릴 린치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대신 메릴 린치의 사촌 동생인 UBS가 그런 짓을 많이 하죠. UBS가 들어오면은 장중에도 잠깐 상승했다가 종가에 다 빼버리거나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장 초반부터서 다 빼버리는 경향이 최근엔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UBS가 아침부터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 종목은 바로 조이시티가 있죠. 자, 최근에는 조이시티가 이렇게 5% 이상 급락이 나오면은 동시효과라던가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하고 그 다음날도 갭이 뜨는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침부터서 그냥 뚝가 패더니 종가까지 그냥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외국계 매도 창구를 잘 보시면은 UBS라고 적혀 있죠. UBS가 오늘 아침부터서 오후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하면서 조이시티를 이렇게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고 아침부터서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일본, 대만 증시가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 다른 아시아권 증시를 따라가는 척 하다가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증시는 모두 조정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만 조정이 안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필요하고 오늘도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0포인트를 넘기자마자 갑자기 밑으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998포인트를 맞춰놨잖아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1000포인트를 넘길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날 빼버렸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한국만 아시아권에서 상승을 했고 다른 나라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달 볼 일도 없었고요. 보세요. 당시에 대만 증시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한국 증시만 상승을 하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이날 연일 상승하고 있었죠. 물론 이건 여러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0일 날 보시면은 다른 나라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1.63%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날 다른 나라 증시가 폭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3일간 큰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은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한국만 아시아권 증시에서 상승을 했다. 또 데자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설마 내일도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겠죠? 제가 여러분 진짜 불안한 게 뭐냐면은 5월 10일도 보세요. 그때도 한국이 급등이 나왔고 외국인이 선물을 7천억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7천억 샀어. 와, 심지어 5월 10일 날 매수 금액도 똑같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총 규모는 2,355억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보시면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이 불안한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틀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소개팅을 나가잖아요. 상대방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표정 그리고 목소리를 딱 들으면은 이 여자에게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애프터를 신청하면은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또 만나줄 것인가 어느 정도 촉이 오는데 제가 촉이 너무 좋아서인지 이 여자는 분명히 날 안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제가 애프터 신청하면은 단 한 번도 받아준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그 촉이 지금 여기서 작동되는 느낌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최근엔 증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뉴스를 하나 띄워놓고 잠깐 급등을 시켜놓고 장중에 빼버리거나 혹은 그 다음날 빼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FDA 승인이라던가 한국 식약처의 3상 승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93%나 상승을 했죠. 하지만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2.51%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5% 하락하면서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말았어요. 자, 이거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6월 14일은 5.84%가 상승했으나 그 다음날 마이너스 2.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오늘은 마이너스 1.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난주부터서 이렇게 3일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각을 처리하는데 하림이라던가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얘네는 적자 기업인데 어떻게 적자 회사를 인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은 쌍방울이 대폭락이 나왔죠. 현재 이스타항공의 인수는 쌍방울과 성정의 2파전인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쌍방울보다는 성정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물론 성정 같은 경우에도 최종 인수자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다시 불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타항공이 인수가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갔죠. 오늘 무슨 하한가를 갔어요? 마이너스 24.46%인데요.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하한가에서 잠겨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도 천재님 기타 법인이랑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이 대량으로 매수한 거는 보시면은 여러분 동시호가 때 매수한 거잖아요. 24.46%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24.46%. 그 전에는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프로그램 매수라던가 매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NX 같은 경우에는 보셨나요? 정말 오늘 쓰레기 같더군요. 보시면은 NX 같은 경우에는 9시 57분에 상방 VI에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타 전문 기관 USB가 이렇게 NX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VI에 걸리자마자 NX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량 매도가 나오죠. 단타 전문 기관인 USB가 전부 다 던졌습니다. 오늘 NX의 주가 보세요. 플러스 3.59%로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VI 구간까지 꼬셔놓고 밑으로 빼버린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10시 3분에 잠깐 올려놓고 그 뒤로 쭉 빼버리고 매도 창고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USB가 전부 먹튀하고 나른 거죠.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USB 창구가 떠 있어. VI 구간 가기 전에 얘네가 던지거나 혹은 VI 구간 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바로 VI 풀리자마자 던지기.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얘네가 떠 있고 VI 근처다? 그럼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이거 들어갔다가 크게 때려 맞을 바에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못 먹는 감 쳐다도 안 본다는 옛말처럼. 자, 그리고 NX가 움직이자 2등주인 한국가구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NX에 비하면은 주가는 양호실처럼 상당히 양호했죠. 오늘 종가가 플러스 3.9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한국가구는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NX가 빠질 때는 같이 빠졌고 오를 때는 마이웨이로 얘네만 따로 올랐어요. 자, 그리고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이 나왔고 NX는 반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NX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온 거는 지금 한 가지 공시가 나와서죠. 공시의 내용은 유형자산 취득 결정. 이번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는 110억 원입니다. 자산 규모 대비해서 1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시는 아닙니다. NX뿐만이 아니라 VI까지 꼬신 다음에 전부 다 던져버린 종목 오늘 너무 많습니다. 웹스 같은 이 종목은 오늘 보시면은 무려 19.91%까지 상승했어요. 종가가 플러스 0.5%이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9%입니다. 19%. 물론 웹스는 프로그램으로 장난치지는 않았어요. 장 초반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줬다고 해도 1초 동안 사는 걸 보여줬고 장중에는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포가 아니에요. 단타 전문 동호회라던가 이런 개인 세력들이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웹스를 고작 1.3%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개인분들끼리 으쌰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물량 다 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는 윤석열 씨 테마주라던가 정치 테마주 혹은 뭐 쌍방울이라던가 하림 이런 쪽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보여도 매수를 하지 않지만 이런 종목을 안 한다고 해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제 힌트를 한 가지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같은 주식이 급등이 나왔지만 저런 주식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급등하는 주식 말고 오늘 내려가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섹터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내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보세요. 어제 종가에 어떤 걸 잡았어도 전부 수익이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어제 안 했잖아요. 반도체주는 어제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렇게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여행 관련 섹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종가죠. 종가를 보시면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라던가 이런 섹터는 아침에는 갭이 떴지만 오후장에는 이렇게 다 밀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어제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는 아침에 이렇게 갭을 띄우는 척 하다가 빼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척하고 그 다음날 빼고, 그 다음날에는 또 빼버리고 반등 나오는 척하고 오늘도 빼고,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렇게 빼는 애들이 많고, 아침에 갭 뜨면 무조건 파는 게 좋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반 이상의 종목들이 이렇다. 아침에는 살짝 갭을 띄워주지만 결국 종가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나 많고, 상승과 하락 종목은 항상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종목이 우위였죠. 자, 그래서 저는 저렇게 어제 빠지는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계좌를 까면서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리는데 그때 손실 본 내역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데 항상 손절한 내역을 보여주면은 아, 이 사람 양심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구독자가 항상 100명, 200명씩 빠지더군요. 분명히 저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92,000명이었는데 벌써 100명이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까지 풀로 팍 땡겨가지고 저렇게 정상적인 종목이 빠졌을 때 수익을 크게 보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좀 무리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하루에 크게 상승해봤자 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욕심 딱 버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플러스 2%에다가 걸어놓으면 돼요. 플러스 2%. 물론 이거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오늘 보시면 저렇게 호가가 두껍게 걸려있죠. 가격으로 따지면 약 2억 정도가 걸려있는 건데 보시면은 오늘 한번 딱 터치만 하고 바로 그냥 쑥 빠져버렸죠. 종가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아니 요즘 트렌드가 저렇게 잠깐 아침에 살짝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되면서 점점 저점을 낮추는 게 트렌드인데, 오늘은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괜찮아서 아,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방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손실본 금액을 한꺼번에 복구시키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말아 먹었네요. 국밥처럼.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얇아가지고 한번 빵 쏠 때 그때 그냥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야지, 밑에는 호가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종목이 하루에 5% 오른다 그러면은 3%라던가 2%에서 그냥 던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꼭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에다가 걸어놨으면 오늘 무조건 먹고 나간 거를 4.5%에다가 욕심내서 걸어놨다가 체결이 안 돼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얘가 3%까지 오르고 빠지고 끝나더라고요. 물론 이 종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코스닥 소형주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피레침 쏘는 양봉종배를 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쌍방울 관련주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갖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방 VI에 걸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라던가 10원이라도 오르면 무조건 단일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정말 1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가 내일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오늘 그냥 빵 프로라던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으면 단일가 안 갔어요. 물론 앞으로 10일 동안 상승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그러면 앞으로 거래일수 10일 동안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단일가에 접어드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단일가에서 물량을 떨어내기 힘드니까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계속 유혹을 했고 장중에는 플러스 4.5%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상한가를 갈 줄 알고 중간에 이렇게 막 뛰어드니까 그냥 밑으로 쫙 빼버렸죠. 물론 이때는 3일 단일가 공시가 나오기 전이었죠.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탈출하기 위해서 세력들은 이렇게 개인분들을 상한가 근처까지 꼬셔놓고 결국 종가는 패대기치기. 그리고 단일가 공시는 보통 오후 5시 넘어서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시 23분에 나왔죠. 종토방에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디지털조선 종토방에 보시면은 난리가 났어요. 장 끝나고 단일가 공시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일가를 피했네. 10원 올랐다고 단일가 가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죠. 10원이라도 오르면 이거 무조건 단일가다. 공시가 늦게 나온 것 뿐이지 이거는 단일가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단일가 안 가는 줄 알고 저런 글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갑자기 마이너스였던 디지털조선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수하다 보니까 막 장중에 이쪽에서 상한가를 찍는 걸 한 10번 정도 보여줬었는데 결국엔 그건 호식이 2마리 치킨처럼 그냥 꼬식이었습니다. 자,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홍정욱 씨 관련주인데 지금은 윤석열 씨 관련주로 편입돼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홍정욱 씨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씨 관련주인 KNN도 최근에 같이 올랐었는데 디지털조선이 만약에 저렇게 단일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KNN이 혹시라도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힘찬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살펴보니까 네, 상승이 약 0.72% 정도 나오긴 나왔네요. 그리고 홍정욱 씨 관련주 3등주는 휘닉스 소재인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휘닉스 소재는 오늘 2.31%가 상승을 했더군요. 휘닉스 소재는 홍정욱 씨 관련주이면서도 최재형 씨 관련주입니다. 최재형 씨 관련주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더기로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아요. 자, 오픈베이스를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 5.2%까지 상승을 했죠.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씨 관련주이면서도 최재형 씨 관련주인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아니 오늘 전부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 다 클릭해서 보시잖아요. 죄다 정치 테마주야. 아니 오늘 윤석열 씨가 6월달부터서 정계에 진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지 모른다라는 뉴스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자연과 환경 이런 상폐될 수 있는 종목이 도대체 왜 상승이 나왔을까? 살펴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또 얽혀있더군요. 누리플랜 이런 종목은 왜 올랐을까요? 예, 또 윤석열 씨 테마주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길래 또 빌 게이츠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북한에다가 소형 원자로를 지어주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원전 관련주가 막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죠. 아니 아침에 갑자기 막 두산중공업이 막 크게 상승이 나오길래 빌 게이츠 형이 또 무슨 소형 원자로라던가 무슨 이야기 했나 뉴스 찾아봤는데 그런 뉴스도 없고. 아니 빌 게이츠 아저씨는 무슨 오늘 여름맞이 권장도서 5권을 추천했다 뭐 이런 것도 뉴스가 나오네요. 보시면은 빌 게이츠 형이 2021년도 여름을 맞아서 권장도서 5권을 추천했다고 하고 인류와 자연이 복잡한 관계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에서 인류와 자연 이 문구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오늘 상한가 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연과 환경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자연과 환경이니까 빌 게이츠가 자연과 환경을 언급했다.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네이밍 때문에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증시가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미쳐 돌아가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이베이를 과연 누가 인수하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네요. 신세계그룹이랑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신세계가 혼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4조 4천억 정도를 들여서 인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자, 이번 이베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도 유력 후보 중 하나였죠. 롯데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종 인수에서 불발이 되자 마이너스 0.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2%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 양매수를 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양매수를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마이너스 1.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카카오와 네이버가 카카오 프렌즈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마트 말고도 이렇게 신세계 계열사 관련 주식도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9.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는 14.03%까지 상승을 했었고,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만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종가 베팅을 때릴 만한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선 거의 없었습니다. 쌍방울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당연히 테마주라서 하면 안 되고, 광림도 같은 동창이라서 들어가면 안 되고, 코이즈라던가 얘도 테마주라서 안 되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00원에서 멈췄는데 지금 보시면 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화가 되면서 점점 저점을 낮추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또 지난번처럼 상승이 나온다고는 장담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뭐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약간 빠졌는데, 지난번에도 얘는 신고가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지면서 조정 줬던 것처럼 얘는 한번 이렇게 신고가 찍으면 그 다음날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이건 뭐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52주 신고가 찍으면 다음날 올리는 척 하면서 쭉 빼버리고, 그런 기미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유주는 음봉의 종가 베팅을 해야지 이렇게 양봉의 종가 베팅을 하거나 장중에 들어가면은 망한다. 자,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13.75%까지 상승시켜 놓고 종가는 5.25%로 마감되었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8% 손실이었죠. 자, 2등주인 흥구석유 역시 오늘 플러스 7.8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2.4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가 관련주는 무조건 음봉에 들어가세요. 양봉에 들어갔는데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양봉에 들어가면은 확률적으로 손실 볼 확률이 더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만 오늘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도 대만과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국만 상승을 하고 다른 아시아권 증시는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경계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소량만 매수를 했는데도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내일 또 비슷한 패턴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매도를 조심하세요. 오늘 NX처럼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다가 VI 구간에서 갑자기 매도로 돌변한 걸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 구간까지 개인을 꼬십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죠. 프로그램 매수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매도로도 돌변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오창배님, 이광희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창배님은 3,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